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편하게 1시간 정도 대전을 통해서 한번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 책은 아마 받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쓴 그 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PPT는 그걸 좀 요약한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 대전이라는 공간 속에서 이 철도가 어떻게 들어오면서 이 지역을 바꿨는지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대전 사람도 아니고요. 제가 원래 철도 뭐 쪽입니다. 그래서 역사인데 지역사 쪽을 이렇게 밟지는 않습니다. 밟지는 않은데 아무튼 오늘 그 근대 대전의 출발이 철도였기 때문에 그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PPT를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저와 함께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죠. 제가 요새 최근에 이제 책을 좀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쓴 말입니다. 역사는 기억되고 기록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삶을 살면서 인생도 기억되고 기록되어야 되듯이 역사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저는 그렇게 아직 깊은 역사학자는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역사는 그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에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과거로부터의 축적의 산물이다. 그래서 저는 그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오늘 이렇게 찾아보는 것들은 우리의 유산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나갈 만한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전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정체성이 무엇인가의 부분입니다. 사실은 선생님들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이렇게 같이 공부하실 수 있다는 거 보면. 그래서 몇 가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지평 안에서 대전의 정체성이 무엇일까? 오늘은 제가 제 전공이 교통이고 철도이기 때문에 철도를 통해서 대전을 한번 조명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근대가 철도이지만 그 이전에는 수운도 있었고요. 또 도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교통이라는 측면에서 대전을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통의 도시 대전.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최근의 이야기지만 과학의 도시인데 역시 이 부분도 사실은 대전의 그 교통과도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서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2022년에 대전이 또 세계 지방정부 대회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국제도시로서의 가능성을 한번 이제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제가 한번 화두를 던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이제 사진을 보면서 이게 일대 초기 대전 정거장, 1905년에 대전의 정거장의 모습입니다. 저 뒤에 보이시는 것이 보문산이죠. 자, 정거장이라는 표현은 물론 역이라는 다른 표현이기도 하지만 저 보이는 지금 정거장은 가장 초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치상으로는 저것은 현재 있는 대전역에서 대동오거리 쪽으로 간 그 위치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인데요. 이제 1919년에 대전역의 모습입니다. 19년 제가 이전이라는 표현을 썼죠. 저기 보면 왼쪽에 급수탑이 있고요. 저기 상옥이 있습니다. 저희들 보통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죠. 플랫폼에서 저희들이 이제 비를 피하고 기차를 기다리는데 플랫폼이 보이죠. 요 오른쪽에 창고가 보이고 마을이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1919년에 이전의 대전역 모습은 마찬가지로 역이 현재 역으로 위치로 이동하기 전에 위치라고 저희들은 판단됩니다. 대동호거리 부근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909년에 순종 황제가 대전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진은 제가 못 찾았는데 저 정주입니다. 저 신의주 밑에 있는 정주에 있는 모습인데요. 기차를 타고 1905년에 대전이 경부선이 만들어지고 이제 대전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도시로서 출발하게 되죠. 그런데 그 기차를 이용해서 순종이 전국을 이렇게 다니는 그런 순행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대전도 순종 황제가 방문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기록도 아마 좀 더 찾아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중에서도 아마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순종 황제의 대전 순행 이 기록들을 한번 찾아보면 어떤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대전의 발전에 있어서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이 철도 이전의 대전의 교통입니다. 지금도 우리 대전은 그 대전청이 있고 금강에 지류가 있죠. 금강이 이제 올라오는데 그래서 금강의 수문과 부강 매포의 성장. 그래서 그 당시에 금강은 분산과를 통해서 강경, 부여, 공주, 부강, 매포까지 배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록들을 보면 배를 타고 매포까지 또는 신탄진까지 올라온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운이 어느 정도 발달했고 또 아시는 대로 저 강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부여, 공주 마찬가지입니다만 수운에 의해서 발달한 도시였죠. 수운이 밀접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수운이 쇠퇴하게 되고 내륙 도시 대전이 발전합니다. 내륙 도시. 내륙 도시라는 것은 이제 내륙 교통에서의 철도가 중심이 되거든요. 결국 내륙 도시라는 것은 철도가 다니는 길에서 이제 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철도사를 보면 경부선과 경의선이 만들어지면서 도시가 생성되고 더 많이, 그러니까 철도가 생성이 되고 더 많이 발전한 곳이 김천, 그 다음에 대전, 평택, 수원도 조금 더 발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북한으로 올라가면 신의주, 이런 도시들이 철도와 함께 발전한 도시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철도로 대전이 발전했지만 대전 이외에도 익산과 또 경부선에서는 이제 대구, 물론 이제 대구는 역사적인 도시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내륙에서 또 발전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부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일본의 영향으로 크게 발전한 도시가 된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근대 계획들에 보면 대전과 진주의 철도망 계획이 만들어지려고 한 그 흔적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이제 철도가 대전에 들어오면서 이제 역 주변으로 이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제가 아까 역 주변에 우리나라 이 대전의 경우에는 대동오거리 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대전 분들이니까 그 대동오거리 현재 중앙시장에서 조금 인동 방면으로 가는 쪽에 보면 예전에 그 동양척식회사 건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은행이라든가 우체국, 경찰서, 학교, 교회
이런 것들이 왜 대전 현지 대전역보다는 그 인동 쪽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역 주변에 이러한 그 주요한 사군과 관련된 시설, 사람이 정주하니까 또 사람이 정주하면서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학교가 만들어져. 또 사람들이 정주하면서 여러 가지 그 행정시설, 또 그래서 경찰서, 우체국, 은행, 뭐 이런 부분들이 생기래요. 또 하나의 단서는 그 당시에 1917년에 자료인데요. 대전역 근처 인도입니다. 지금 저 교회는 그 둔산도에 있는 대전 제일교회의 최초의 위치입니다. 원래는 인도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역 근처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역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관련된 시설들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철도가 지나면서 역이 만들어지고 역을 중심으로 많은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고 삶이 그걸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대전의 좀 발전을 좀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경부선의 대전역이 1905년에 개통이 됐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서 대전이 대전면, 군청이 이제 원동 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그때 호남선이 이제 개통이 됩니다. 그 대전이 더 확대가 돼서 이제 외천이라든가 소재리를 편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연효리, 지금 고속버스터미널 쪽이죠. 그쪽까지 늘어나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대전면이 더 커져서 대전읍이 되죠. 읍이 되고 그 다음에 도청이 1932년 10월 1일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대전읍이 시인, 대전부로 승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철도가 만들어지고 역 주변으로 면이 되고 그것이 확장이 되고 읍이 되고 시가 됐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제 도청 소재지까지 오게 되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철도다, 교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사진도 아까 그 사진의 연장선상입니다. 지금 현재 저 부분은 그 현재 있는 대전역으로 이전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 동네의 모습이죠.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중심으로 역 주변으로 마을이 형성되고 주변으로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니까 학교도 만들어지고 종교시설도, 그 당시 절도 그 근처에 있었습니다. 절도 있었고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그 사진들을 몇 개 더 구했습니다. 1915년에 사진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에 역이 이제 현재 대전역으로 옮겨지기 전에 이제 정거장 수준에서 역의 수준으로 어느 정도, 그래서 저는 2대 대전역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대전역이 만들어진 그 모습입니다. 그다음 조금 더 그 앞이 번화해지면서 그래서 대전역이 이제 만들어진 그 현재 대전 이전의 모습이죠, 그죠? 자, 그 대전 근현대사 자료관에 있는 그 지도를 인용을 했습니다만, 저 보시는 대로 기찻길이 있고 대전천이 지나가고 소재호가 있다는 것이 보이죠. 저 오른쪽 위에 소재호가 호수로 보이고, 그래서 지금 저게 이제 초기에 대전역과 대전 주변의 그 모습입니다. 대전천이 흘러.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굉장히 수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수해를 많이 입어서 저 수해를 때문에 저 인가에 꽤 많은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보시면 저 대전천의 지류가 그 근처에 초기 대전역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조금 더 북쪽으로, 물론 호남선의 분기 영향도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북쪽으로
대전역이 이동한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듭니다. 이건 지금 국가기록원에서 지적도를 한번 띄워봤습니다. 국가기록원에 부산의 국가기록원에 가면 이제 공람이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제가 그 대전역 주변에 당시에 그 지적도를 한번 띄워보는데 그 가운데 표시가 없는 것이 이제 철도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철도역이 있는 부지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이제 택지, 그러니까 주택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 작업을 했냐면요. 근현대사 자료관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고윤수 선생님한테 학예사 선생님한테 한번 들었는데 대전역이 대동오거리 근처에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디지? 그래서 이제 한번 제가 그 초기의 대전역의 위치를 한번 찾아보는 걸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정하고 있기로는 현재 그 역전시장 쪽에 대전 정거장의 초기가 있었다. 자,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전의 출발이 원동, 인동, 중앙동 이 원동이 중심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 출발의 지점 앞이 여기 있었다는 거고요. 또한 그 주변에 경찰서가 있었고 우체국이 있었고 학교가 있었고 병원이 있었고 다양한 삶과 관련된 시설들이 역 주변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보다는 원동 쪽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추정하고 있기로는 지금 그 초기 정거장의 위치는 대전역에서부터 이 원동 방면으로 약 제가 보니까 1km 정도 되더라고요. 각종 기록에 보면 여기에서부터 인동시장까지는 몇 킬로였고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걸 추정을 해보면 인동시장에서 정거장까지 대전역 초기역까지 1.2km라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 추정을 해보면 대전역의 초기 위치는 역전시장 쪽에 있는 대전역에서부터 좀 떨어진 곳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을 좀 이제 찾아보려고 1913년도에 그 국가기록원에 있었던 회독군, 대전면, 본점, 1정목, 영점, 2정목, 그 혼맛지 1정목, 영점, 중앙동이죠. 이쪽에 있는 그 지적도를 저희가 띄워봤습니다. 지적도를 띄워보니까 1913년 지적도를 보니까 저희들이 그 지적도를 통해서 철도역 내에서 역 내에 옛날에 정거장이 위치해 있었고 그 위치는 대동 오거리 쪽에 역에서부터 조금 대동 오거리 쪽으로 가는 곳이었다. 이렇게 저희들이 그 지적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요거 이제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연구를 이쪽에 해보시려면 저 자료는 국가기록원의 부산 지원에서 찾아낸 자료. 1910년과 28년의 모습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지금 대동천이 굉장히 그 역 쪽으로 가까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저 수로가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대전천 이제 밑으로 가면서 저 위에는 이제 복개가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이 도시가 정리가 되고 수로가 정리가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역도 이전이 되고 이렇게 된 그런 모습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전역의 개축에 대한 그 근거입니다. 1918년 6월 22일 자료를 보면 대전역의 개축이 완공이 되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정거장 아까 말씀드린 대동오거리 쪽에서의 초기 정거장이 현재 있는 대전역 쪽으로 옮겨지고 그래서 개축이 완공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왜 저렇게 이제 대전역이 커질 수밖에 없었냐면 1914년에 호남선이 이제 개통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전에서 경부선과 호남선이 동시에 분기하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더 커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조금 더 개축을 하고 크게 만든 것이 1918년 6월 22일에 대전역 개축의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만든 그 역이 이제 현재 대전역에 이제 6.25 때 한국 전쟁 때 이제 파괴가 되지만 바로 그 이전까지의 모습입니다. 자, 오른쪽 사진이 대전역이고요. 밑에가 대구역입니다. 비슷하죠? 그 당시에 기록에 보면 대구역과 대전역은 거의 설계가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설계가 비슷하고 그래서 거의 규모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역과 대구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3대 대전역의 개축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대로 2층 구조였기 때문에 제 2층에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용한 분들을 좀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드신 분들을 이렇게 뵙고 했을 때 여쭤보니까 저 2층에서 식사를 했고 굉장히 고급스러웠다. 그래서 식당 이름을 그때 어떤 학위사님이 저 식당 이름을 저한테 가르쳐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식당 이름은 없었고요. 그래서 계상식당이라는 것은 일본말로 가이조 쇼쿠도라고 해서 2층 식당이 있나 말하잖아요. 2층 식당인데 무슨 특별한 그 고유명사 없이 2층 식당이라고 그렇게 제가 그때 한번 찾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찾았는데 결국 계산식당이 서울에도 2층에 서울역 그릴이 있었는데 서울역 2층 계산식당이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대전역이 이제 보시는 대로 그 광장이 저 오른쪽에 이제 현재 그 철도시설공단 공사가 있는데 급수탑이 있었고요. 굉장히 이 광장이 넓었습니다. 굉장히 광장이 넓은. 그리고 지금 제가 아직은 찾아내지 못했는데 그 기록에 의하면 우리나라 최초로 지하로 지하 통로가 있었다. 역을 하는 지하 통로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그게 위치가 어디이고 어떤 기능이었는지는 제가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전역의 역사를 보면 대전역이 우리나라 최초의 지하 통로가 있었다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자, 대전역의 이 모습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제 굉장히 그 광장이 넓었기 때문에 많은 그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굉장히 그 큰 모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데 오른쪽에 급수탑이 있었던 증기기관차가 다녔기 때문에 급수탑이 있었고 꽤 많은 물들이 이제 공급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대전역의 모습을 이거 대전역의 모습을 중앙동에서 대전역 쪽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그죠? 지금 사실은 상점이야 변했지만 크게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어떠한 상점들이 저기 있었는지를 한번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대전이 이제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5대 도시에 들어간 대전입니다만 초기에는 대전역 근처에 100명 남짓의 사람과 또 군인들이 거주했습니다. 왜 군인들이 거주했냐면요. 예전에 그 철도를 만들 때에는 이게 이제 굉장히 그 군사시설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또 철도를 여러 가지 목적으로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군인들이 주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같이 철도역 주변에 주둔을 했는데요. 대전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큰 이제 도시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신흥도시다. 신흥도시죠, 그렇죠? 철도가 만들어진 신흥도시로서의 있고 저기에 보시면 생기가 있는 신흥도시로서 대전이다 이렇게 이제 포스터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대전의 삶이 이제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대전천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소재호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소재동에 있는
그 대전 현재 역 앞에 있는 동쪽에 있는 부분은 소재호입니다. 그 이전에 소재호가 있어서 이제 호수가 있었고 또 그런 부분입니다만 지금은 이제 1928년에 기록에 의하면 1928년에 소재호가 이제 메꿔지면서 철도 관사천이 들어온다 이런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사천 그러니까 현재 있는 소재동의 모습이 옛날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전을 이제 한번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자, 이게 이제 우리의 대전의 아이디어에 한번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대전은 교통으로 설명이 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륙으로 가는 최단 경로, 여행으로 약진한 조선을 확인하지 그 당시에 근대 포스터입니다. 그런데 저 중심에 사실은 부산, 대전, 서울, 평양, 신의주, 그 다음에 만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전에 국제열차가 다녔습니다. 제가 그 부분들 이제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군산항 앞에 있는 근대의 군산의 모습입니다. 사실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군산의 모습, 군산항에 있는 마을의 모습인데, 근데 우리 이제 나라의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제 대전도 이제 사실은 이제 많은 그 기록들이 조금 더 발굴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군산항의 모습 제가 한번 봤습니다. 자, 제가 아까 대전에도 국제열차가 다녔다고 했죠. 자, 아카스키라고 해서 부산에서 경성까지는 특급 열차의 모습입니다. 특급 열차는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그렇게 특실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응접실 같이 되어 있어서 한담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특급 열차는 부산에서 경성까지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부산에서 북경까지 다녔습니다. 부산 북경까지 다닌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대륙호라고 하죠. 부산에서 북경까지 다녔고 당연히 대전에도 내렸겠죠. 내렸는데 제가 대전에 내린 사진을 못 찾았고 삼당직역에 저기 삼당직역입니다. 삼당직역에 1940년 10월에 삼당직역에 도착한 대륙호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선생님들께 대전이 어떠한 루트가 있습니다. 어떤 기차들이 다녔는지를 보면 목적지가 부산, 남대문, 장춘, 봉천, 군산, 목포, 서대문. 그렇죠. 자, 보시는 대로 만주까지 기차가 올라왔습니다. 오전 9시 45분에 부산 봉천행 급행열차가 출발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녁에도 출발했고요. 자, 보시면 돼요. 하루에 국제열차가 3회 정도 다닌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 대전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가서 시모노세키까지 관부 페리를 타고 동경으로 갔고, 또 대전에서 서울을 거쳐서 저기 뜨네요. 서울 저기서 뜨네요. 저는 안 뜨는데. 네. 자, 이러한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기차표를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도카이도 산요 부산 경유 대전 방면이다. 3등 열차 24원 15전 동경에서 대전까지 있죠. 찾아보면 대전에서 봉천 장춘까지 기차표가 당연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차가 다녔거든요. 하루에 3편성 정도 대륙으로 가는 기차가 대전에 정차. 그러면 저 기차를 타고 어디로 갔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저걸 이용했을까요? 저걸 타고 혹시 수학여행에 가지 않았을까요? 저걸 타고 혹시 다양한 활동들을 했겠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저희가 철도사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보는 겁니다. 수학여행을 했고 관광을 했고 저걸 타고 어떤 사람은 독립운동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저걸 타고 사실은 선교사님들도 계셨거든요. 선교를 했고 다양한 목적으로 이러한 영역들이
이제 연구가 되면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의 삶의 모습들이 투영이 되겠죠. 자,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동아시아 근대의 교통망입니다. 배로 시모노세키에서 대련까지 갔고요. 또 저 나진, 청진, 또 밑에 있는 청진을 통해서 일본의 스루가라든가 니가타로 가는 그 배 항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대전에도 한 20% 정도의 일본 사람들이 살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조선 그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산 게 부산이죠. 근데 그 다음에는 그 청진 나진 쪽입니다. 왜냐하면 저기에 일본으로 직접 가는 항로가 있었고요. 저기를 통해서 만주로 바로 연결이 됐습니다. 굉장히 그 교통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분포, 어디에 살게 하는지 또는 그 지역을 설명하는데, 또 지역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금 잘 안 보이는데 저 검은 선이 경부선과 경의선, 그다음에 호남선과 경원선입니다. 함경선이 만들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1920년 정도 사진이라고 지도라고 보는데, 저기에 보면 작은 저 부분은 지금 제목이 뭐냐면 그 선교의 미션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선교지입니다. 조선에 와 있었던 선교의 미션 스테이션이 저 철도역 근처에 다 위치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미션 스테이션을 선교 거점을 만드는데 교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래서 거의 다 역 주변에 선교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교통의 규정성입니다. 교통이 어떻게 지역을 또는 많은 것들을 규정할 수 있다라는 그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조금 더 제가 보면 왼쪽이 미션 스테이션이고 오른쪽이 관련된 노선들입니다. 경부선, 그러니까 평양, 영변, 선청, 강계, 재령, 해주, 원산, 성진, 함흥, 회령, 제물포, 송도, 춘천, 원주, 공주, 대전, 대구, 안동, 부산진, 진주, 마산, 통영, 거창, 전주, 군산, 목포, 광주, 순천, 여기가 미션 스테이션이거든요. 여기에 다 철도망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션 스테이션을 할 때 철도망을 고려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아주 짧은, 오늘은 사실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짧게 보여드렸습니다만, 철도의 다양한 기능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조명이 될 수가 있다. 도심의 성격과 그 철도와 또는 그 철도의 기능이 많은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작년이 저희가 3.1운동 100주년이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대전역 그러니까 대전역과 독립운동도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수천 명이 집결해 대전역 앞을 거쳐 서대전역으로 왕복 행진하며 시위를 했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역 근처에서 또 기차를 타고 많은 소식들이 빨리 퍼져나갔고 독립운동에도 3.1운동에도 기여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대전에는 여기 두 개가 있습니다. 대전역과 함께 서대전역 있죠. 서대전역은 1930년대 이후에 만들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호남선이 만들어진 것이 1914년인데요. 초기에는 서대전역이 없었습니다. 서대전역이 만들어진 것은 1930년대 이후가 되겠습니다. 거의 그 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동된 이후에 서대전역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좀 증명하려고, 네네, 여기 국토교통부의 국토지리정보원에 가시면, 여러분들도 연구를 많이 하시니까 거기에 가시면 그 예전에 그 지도들이 다 아카이브화돼서 떠 있습니다. 1929년 그 오리동의 지도인데, 그거 보시면 오른쪽에 보면 저기 호남선인데, 호남선에 보면 서대전역이 표시가 없습니다. 1929년까지는 어디였냐면 대전 다음에가 가수원이었습니다. 가수원역.
처음 여기 가수원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1936년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도를 통해서 보면 서대전역의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면 서대전역에 여기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저기 보이시죠? 그래서 1930 그러니까 대전역이야 이제 대전역이야 원래 만들어졌죠. 서대전역이 만들어진 것은 호남선 직후가 아니고 1930년대 중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대전역이 등장해서 이제 대전이 서쪽으로 이제 발전하게 된 대전의 위치가 대전의 이제 면적들이 공간이 이제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서대전역을 조금 더 조명해 봅니다. 자, 그 주변에 있는 그 모습들이고요. 조금 더 가면 그 오른 밑에 보면 서대전 밑에 예전에 군부대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985년에 서대전 인근의 군부대의 항공 사진인데요. 네, 그 보시는 대로 지금 인입선이 있어서 서대전역까지. 자, 지금은 이제 우리가 거기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랬습니다. 1985년에는 거의 군부대가 그래서 이제 대전의 부분이 결국은 왜 군대가 또 있었냐도 역시 교통으로 설명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전을 설명할 때 많은 그 증거들을 교통에서 설명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그 호남선과 경부선이 이제 같이 분기하면서 삼각선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삼각선이 오정 삼각선인데 한남대 근처에 있었던 그 오정 삼각선입니다. 그 부분 이제 지도로 제가 지금은 이제 흔적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흔적밖에 안 남아 있는데 예전에는 지금은 회덕에서 바로 이제 호남선으로 가는데 예전에는 저렇게 해서 오정 삼각선에서 대전역에서부터 호남선 쪽으로 가기도 하고 서울에 이렇게 이제 경부선은 저렇게 그래서 예전에는 저렇게 삼각선이 구성이 돼서 지금은 이제 대전선이 이제 없어지고 회덕 쪽에서 직접 이제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대전이 이렇게 이제 면적이 대전이 커지게 되면서 그 당시에 이제 기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있었던 그 것 중에 하나가 유성온천입니다. 자, 대전역에서 유성온천까지 기록에 의하면 1931년에 11km였고 자동차로 30분이 소요되었다. 그래서 호남선 유성온천 근처에 기차가 임시 정차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유성온천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36년 정도에 호남 서대전역이 만들어졌지만 그 이전에도 호남선 유성온천에 임시로 정차한 그 기록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성온천은 사실은 유성온천 부분은 이제 또 연구가 좀 돼야 될 부분입니다만은 유성온천의 모습입니다. 유성온천이 역시 기차를 타고 온천에 와서 온천욕을 즐길 수 있었다는 이런 이제 관광적인 측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성온천의 모습들입니다. 그 다음에 유성온천의 이제 그 내부 모습들이고요. 자, 그 다음은 유성온천과 관련된 인물입니다. 인물에 관련된 유성온천 근처에 가게 되면 유성온천과 관련된 인물에 대한 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 자, 이게 1945년의 이제 지도입니다. 자, 저 빨간으로 표시된 것들은 당시에 사철입니다. 사철. 우리나라에도 저 1945년 당시에 해방 바로 이전에 우리나라에 경춘선과 금강산선, 장항선, 그 다음에 충북선, 삼척절도,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그 현재 있는 만포선이라고 하죠.
이런 그다음에 저 위에 있는 지금 함경선 위에 있는 이런 부분이 사철이었어요. 빨간 선 사철이었어요. 삼척선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는 삼척탄광, 도계 이런 석탄을 캐기 위한 사설철도였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철도망은요, 저 이렇게 대륙으로 향해 있습니다. 다 저 북쪽으로 돼 있죠. 그리고 횡축의 노선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 이유는 지형적인 여건도 있죠. 저 태백산맥과 함께 해서 저희들이 이 철도 노선들이 보면 사실은 근데 저게 사실은 도로 노선하고도 거의 비슷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종방향의 교통이 발달해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도시들이 발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오른쪽 측면은 그러니까 동서가 발달돼 있지 않았고 오른쪽에는 사실 도시들이 이렇게 많이 발달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근대가 지나면서 이제 대전역이 저기 이제 한국 전쟁 바로 파괴되기 전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한국 전쟁으로 대전역이 저런 모습으로 파괴가 되죠, 그죠? 자, 파괴가 되고 이제 대전이라는 그 도시는 사실은 금강이 마지노선에서 이제 금강이 뚫리면서 이 대전이 굉장히 이제 전투가 됐죠. 그리고 보시는 대로 오른쪽 밑에 대전역의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저 앞에 그 전차대로 그 철도의 기관차를 바꾸는 그 전차대 그 차량고가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거의 다 대전역은 저 앞에 그 현재 있는 대전도청 옛 도청이고 도청만 남아 있고 거의 다 부서진 모습들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 이제 사진이 제4대 건축된 대전이라고 네 번째의 대전역의 모습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거였지만 이제 1981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대전역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4년에 거수조도 개통되고 제가 저거는 2007년에 제가 대전에 우송대학으로 왔기 때문에 그때 오자마자 대전을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좀 많이들 다니면서 찍은 사진들이 남아있는데 이게 2007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당시에 자, 대전역이 이렇게 돼 있고 이제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대전역의 기록을 남긴다면 6대 정도까지 대전역의 모습이 변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정거장이 있었다. 근데 제가 정거장 위치를 정확히 찾아보니까 동부 중앙로 215번지, 현재로서는 정동 1-90번지에 있었는데 거기는 현재 대전 구내의 인재개발원 자리였다. 제가 아까 국가기록원에 있는 지적도를 찾아내고 많은 것들을 통해서 최초의 위치는 그래서 한번 가능하면 저런 것도 좀 편만 좀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고증을 제가 했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 2018년에 현재 위치 정동 1-28로 만들어졌고 대전역 2층이고 대구역을 모방한 르네상스식이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1930년에 서대전역이 신축됐고 50년에 대전역 폭격으로 파괴되고 58년에 신축이 됐다. 이게 이제 대전역의 전체적인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대전역에 국제열차도 다녔다. 그것을 타고 동경도 갔고 그걸 타고 봉천도 갔고 만주도 갔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한번 말씀드렸죠. 대전 이 기차를 타고 어떤 일들이 있어? 누가 이걸 타고 어떤 목적으로 했는가? 제가 이제 대전고의 그 자료를 한번 찾아봤더니 대전고의 일제강점기입니다. 기차를 타고 금강산에 간 수학여행 간 기록이 남아 있더라고요. 대전고의 학생들의 금강산 기차. 그 다음에 이게 봉천입니다. 어떻게 갔을까요? 대전역 앞에서 아까 봉천행 기차가 하루에 2편 있었죠. 그거 타고 봉천까지 갔습니다. 만주 여행을 했다는 그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수학여행을 거기까지 간 거죠. 자, 거기만 간 것이 아니라
보니까 일본도 갔더라고요. 부산까지 갔다가 시모노세키에 배를 타고, 그건 교토입니다. 교토 교도인이라는, 교토에 가는 그 교도인의 수학여행 간 기록이 대전 중학교, 그 당시 중학교였죠. 대전 중학교 수학여행 그 기록인 사진첩들이 보니까 여기는 히타큐슈 써있죠. 히타큐. 여기는 후쿠오카입니다. 후쿠오카의 다자이후라는 곳이, 다자이후에 대전 중학이 기차를 타고, 오른쪽 기차 표시잖아요. 저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기차 여행을 했다는 겁니다. 저게.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관부 연락선이 철도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배 회사가 아니라 철도에서. 그래서 저렇게 기차를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대전의 모습을 조명하는 데 있어서 이 학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대로 대전중학의 사진인데요. 굉장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아마 선생님들도 이제 관심이 있을 텐데, 제가 결국은 역사에서 이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일본 말을 아직 지금 정리를 못했는데 몇 사람들을 제가 좀 찾아냈습니다. 왼쪽은 와다나베라는 그 아버지고요. 오른쪽은 와다나베 유사쿠라는 분입니다. 1926년 2월에 대전 심상 초등학교를 입학했고요. 대전 중학교를 38년에 들어가서 43년에 졸업을 했고요. 경상제국대학을 다니고 패망이 돼서 일본에 갔다가 지금 26년생이니까 94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을 일본에 가서 제가 녹취를 떠왔습니다. 이분 그 당시 대전의 모습이 어땠는지. 왜냐하면 자기가 대전에 나왔고 대전에 소학교를 다녔고 대전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이 아버지는, 저 왼쪽에 있는 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오이타 일본에서 태어났는데 조선총독부 대전 철도사무소의 소장이었습니다. 1923년에. 그리고 1932년에 인사개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함흥으로 갔죠. 그러니까 대전에서 철도 생활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제가 이 와다나베 유사쿠 이분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보니까 관사촌에 살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전역 2층의 계상식당에서 식사를 한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94세기는 합니다만 제가 저 녹취록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전의 모습을 좀 조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는데요. 그래서 조금 저런 분들의 기록들을 저희가 좀 잘 정리를 해놓으면 그 당시 근대 대전의 모습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조금 이제 대전에 철도가 들어오면서 구체적으로 대전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1932년에 충남도청이 이전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로 1935년에 대전이 승격을 했고요. 1935년에 전국 인구가 전국 15위였고요. 당시 일본인 인구가 24.2%였습니다. 1940년에 전국 16위입니다. 일본인 인구 17.3%.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 나름대로의 마을이 있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남한에서는 대전은 8위였습니다. 1940년에. 그러니까 최창기 100명 정도로 시작된 대전면에 아주 결국 철도가 만들어지고 내륙의 중심이 되면서 1940년에 8위가 되었고 1944년에 남한의 6위가 되었고 지금은 전국 5위가 남한의 전국 5위입니다.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를 앞선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흐름에 보면 결국은 대전을 설명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는 철도이고 교통이다. 이 지역의 형성과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저 데이터가 바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랑뿐만 아니라 대전역의 수송량 순위도 제가 보면 1910년에 10위였습니다. 1937년에 8위. 여객은 서울, 평양, 인천, 대구, 부산, 대구 1위, 원산 다음에 대전이었고 화물은 8위. 30년에 조금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1910년부터 16년까지 자료인데
많은 사람들이 대전을 통해서 이동을 했고 화물이 발송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사람들은 이 기차를 타고 수학여행도 갔고 봉천도 갔고 만주도 갔고 일본도 갔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러면 대전역의 취급 도대체 어떤 물건들이 이 철도 화물로 이용했을까? 또 그 품목들은 어땠을까?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있어요. 그 1913년도 자료를 제가 보니까 그 당시에 쌀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저 보시는 대로 생필품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죄송합니다. 이 부분, 이 사진은, 이 지도는 제가 이제 최근에 지역사 연구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금강 이제 오른쪽에 보면 금강의 모습이 저 위에가 장항선입니다. 이게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던 장항선이 옛날에 사철이라고 했죠. 그래서 조선 경남철도 주식회사라고 해서 온양온천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사철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밑에 있는 것이 이제 금강의 모습, 금강이거든요. 그래서 금강이 저기 신탄진까지 올라온 모습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린 걸 더 연이어서 보면 이 물건들이 철도로 들어온 1913년도에 들어온 물건들이 어디서 왔냐면 보시는 대로 쌀 같은 경우에는 뭐 부산, 천안, 논산에서도 왔지만 어디서까 일본에서까지 도자기 뭐 그래서 시모노세키 오사카, 그 다음에 시모노세키 모지까지 설탕은 거기에서부터 발송이 돼서 온 겁니다. 그 철도 화물로 말하자면 일본에서부터도 들어오고 또 이것이 만주로도 올라가는. 자, 그래서 또 이 대전에서 출발한 것들은 어디로 갔냐면 또 마찬가지로 전국 각지로, 또 쌀은 오사카로, 콩은 시모노세키 히로시마로 이렇게 가는 그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도라는 것이 결국은 이 물류와 사람을 통해서 사실은 동아시아의 사실은 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좋은 테마가 된다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조금 말씀드렸죠. 그럼 대전의 이 초기의 역 주변에 아까 제가 그랬죠. 원동과 인동과 중앙동이 그 당시에 초기의 대전인데, 그러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제가 아까 그래서 보니까 원동 대전 정거장 주변에는 은행이 2개가 있었고 회사, 정미소, 전당포, 줄, 저게 당시의 기록들을 쭉 제가 정리를 해본 겁니다. 인동시장 주변에는 회사, 정미업, 양조, 그 다음에 중앙로 주변에는 백미상, 양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구 정거장 주변이 메인이었다는 거예요. 은행, 회사, 병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대전역이 현재 위치로 옮겨지면서 중앙동 쪽으로 옮겨진 거죠. 1900 저 부분은 1920년도 그 정도의 그 흐름들입니다. 자, 그래서 대전의 중심 상권이 1905년에 대전 정거장 현재 원동이어서 18년에 대전역으로 현재 이전되었고 중동과 정동으로, 그 다음에 32년에 도청이 이전하면서 대전역과 은행동 연결하는 중앙로로 도청 주변 이렇게 상권이 바뀐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의 발달이 남북축에서 이제 동서축으로 발달이 되면서 도청 주변으로 발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철도와 근대 대전입니다. 제가 오늘 대전을 교통, 특히 철도로 한번 설명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대전의 발전을 여러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대전을 철도의 발전의 측면에서 제가 한번 조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대 도시 중에서 이렇게 초창기에 100명 남짓의 대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현재 150만이 되었고, 대전에 이렇게
우리나라 현재 5대 도시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의 출발은 철도였다. 그리고 철도는 다양한 기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역 중심으로 발전했다가 다시 이것이 남북축에서 동서축으로, 대전역에서 도청으로 서쪽으로 개발하는 그런 흐름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이제 제안을 드리면, 이제 우리 대전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다른 도시와의 비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 것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한 방법은요, 결국 우리를 발견하는 것은 다른 것과의 비교를 할 때 우리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우리였구나.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 대전학이라는 대전을 대한 연구를 보면 부산이라든가 인천, 대구, 항만과 그 항구 도시와 그다음 내륙 도시, 그다음에 일본에 있는 사이언스 도시인 스쿠바라든가 오미야 철도 도시, 이런 것들하고 비교를 한다면 아, 대전의 아이덴티티가 또는 정체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근대 대전과 현대 대전입니다. 자, 원도심이 이제 다시, 저는 원도심이 나름대로 부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역 중심의 개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출발했던 역 중심의 발전이 다시 자동차 중심으로 좀 멀어졌다가 다시 역 중심으로 온다. 원도심의 역할은, 원도심의 개발은 바로 다시 역 중심의 개발로 다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또 이것은 앞으로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새로운 지금 대전의 트레미널, 이 연계 교통이라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이고요. 자, 대전의 발전은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임시수도가, 제가 오늘 선생님들하고 여기서 오늘 같이 했었으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때 바로 이 장소이지 않습니까? 임시수도가 있었고요. 대덕연구단지가 있고, 정부종합청사가 이전했고, 시정청사가 이전해서 대전과의 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대전의 정체성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핵심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선생님들도 같이 저하고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근대에서 현대로 오고 있는 대전의 모습을 어떻게 정체성을 찾을 것인가. 그 다음에 전통과 개방의 상호성. 굉장히 저희는 포용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하나로 쉽게 설명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그 전통과 개방의 상호성, 그 다음에 새로운 미래로서의 대전학. 저희 학자들이 조금 대전학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전국 지역학 대회를 대전에 개최돼서 전국에 있는 도시들이 각자의 모습을 발표하면서 대전의 아이덴티티를 한번 발견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전의 인문학적 지평의 가능성은, 사실은 오늘 태미올에 제가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많이 와봤는데 이렇게 새로운 전시물들이 기획되고 전시됐다는 것은 그 역사성과 지역성이 사실은 앞으로의 그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기대가 되고, 저도 이제 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교통밖에 잘 모르기 때문에 다음에 하시는 그 교수님들도 이야기를 듣고 하다 보면 대전의 정체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네네, 제가 아는 마음에서 철도 반출 품목을 통해 대전의 특산물 발견, 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당시에 목재들이 건물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니까 목재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사니까 이제 만주 쪽에서의 그 땔감, 석탄, 그다음 유연탄,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전에 처음에 있었던 공장들의 재료들도 이렇게 만주를 통해서, 일본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또 반출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하면, 선생님도 굉장히 이제 제가 보니까 질문을 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잘 연구를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아까 했던 그 상점이라든가 대전의 그 당시에 그 상업, 이런 거를 보면 그 내용들을, 어떤 물건들이 역을 통해서 반입되고 반출되면 그 특성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전에 있었던 그 당시에 산업이라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조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굉장히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감사합니다. 좋은 또 테마를 주셨네요. 저도 계속 더 연구를 하고 우리 선생님들 언제 또 오프라인에서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물건과 상관이 있죠. 예, 맞습니다. 시장, 정거장, 인동시장, 그 당시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했었던 인동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전에 대한 연구는 조금 더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대의 부분, 제가 그래도 지금 많은 연구를 한 것들을 제가 이렇게 가지고 나왔는데요. 조금 더 저희들이 그 당시의 모습을 보면 지금하고 연결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네네네. 기회가 되면 제가 사실은 그 책에 이 책에 논문 형식으로 오늘 한 내용들 자세하게 사실은 논문 형식으로 써놨습니다. 지금 참고하시고요. 제가 우성대학교 철도 경영학과 있기 때문에 혹시 뭐 있으면 또 뵙죠. 서대전역도 사실은 연구 필요합니다. 제가 저 부분도 좀 찾고 있는데요. 서대전역도 사실은 좀 필요합니다. 대전역만큼은 서대전역은 자료가 없더라고요. 일단 아무래도 여러분이 연구하시면요, 잘 아시겠지만 일단 제일 좋은 거 신문 자료. 지금은 그 네이버의 뉴스 라이브러리나 그 국립중앙도서관에 신문 아카이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일단 신문으로 접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신문으로 해서 당시의 모습들을 좀 보면서 그다음에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대전 역사도 조금 현재로서는 1936년도에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보면 1914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1936년에 만들어졌고요. 서대전역이 대전의 공주에서 도청 이전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저 사철은요, 제가 저 연구는 좀 많이 했는데요. 이거 설명하기는 제가 저 사철 연구는 꽤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 사철이. 예를 들면 장항선 같은 경우는 조선 경남철도 주식회사에서라고 했는데, 조선 경남철도 주식회사는 일본의 사철인 한큐 철도를 모방했습니다. 오사카에 가면은 한큐 철도가 있거든요. 한큐 철도가 그 다카라즈카라는 곳에 온천을 개발하고 도시를 만듭니다. 그것을 모방해서 온양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철은 굉장히 우리나라 연구에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저 부분은 예를 들어 삼척철도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삼척 묵호항에서부터 도계까지 42.1km의 철도였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은 이제 그 후에 영암선이 연결돼서 지금은 영동선이 됐습니다만 처음에 사철이었습니다. 그 도계하고 도계에 있는 그 탄광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사설철도를 만들었고, 어떤 것들은 그 다음에 저 북한의 쪽은 거의 다 지하자원 개발입니다. 그런데 지하자원과 관련이 없는 노선 중에 하나가 장항선. 이것은 주로 쌀 수탈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안으로부터 해서 그 장호원까지 연결되는데요. 그게 장항까지. 이제 군산, 그래서 장항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었죠. 지금 쇠퇴했는데. 그래서 그 장항이라든가 장항선, 그 다음에 충북선도 사철이었고요. 삼척철도, 경춘선 다 사철이었습니다. 경춘선도 서울에서 춘천까지. 그래서 꽤 많은 연구들이 최근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철 부분은 우리나라의 철도를 설명하는 데서 굉장히 그 재미있는 그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부의 보조금으로 이제 많이 됐었죠. 네. 사철은 좀 다음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한번 우리나라의 철도의 그 사철의 그 재미있는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얼굴 뵙고 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디